기름값이 얼마든 상관없다. 제발 우리에게 먼저 팔아달라.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들이 백지수표를 내밀며 읍소했지만 중동 산유국 왕실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번호표 뽑고 기다려라. 전 세계 에너지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이 불바다가 되어 강대국들이 기름 한 방울 구걸하려 피눈물을 흘릴 때 단 한 나라만이 비웃듯 전용선을 띄워 기름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중동의 리더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 어떤 대국보다 이 나라가 먼저다. 이 나라가 가져가고 남은 걸 너희에게 주겠다. 미국 대통령도 받아내지 못한 이 공포스러운 최우선 공급권을 거머쥔 나라. 대체 이들은 중동에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천 년간 이 작은 반도는 강대국 사이의 샌드위치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륙을 막는 방패이자 해양을 잇는 유일한 혈로 한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서방 문명은 그날로 종말입니다. 덩치 큰 중국도 돈 많은 일본도 아닙니다. 축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저는 토마스 웰링턴입니다. 하버드 정치학부 석좌 교수이자 전미 국방부 전략계획국 수석 자문위원이죠. 요즘 저는 강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맨 앞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 자리는 미국 학생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형광등빛 아래 또렷하게 빛나는 눈빛들, 노트를 빼곡히 채우는 손들. 아시아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앞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학 열풍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가 왜 세계의 중심이 됐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 공장 앞에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왕들이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고 있죠. 유럽의 맹주라던 독일이 어느 나라 무기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 가스관이 잠기자 유럽 전체가 허겁지겁 달려간 나라가 있죠. 이 나라가 어디냐고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아닙니다. 핵도 없습니다. 광활한 영토도 없죠. 인구도 5천만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공급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뉴욕의 전기가 나가고 테슬라 공장이 멈추고 미국의 첨단 무기가 고철이 됩니다. 반도체 핵심 공정,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전 세계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선박의 90%, 미국 전력망을 지탱하는 초고압 변압기의 80%. 이 모든 것의 공급 스위치가 지금 한 나라의 손에 쥐어 있죠. 그 나라가 어딘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하나씩 부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년간 대륙을 지배해온 나라, 14억 인구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서방 기업들이 줄줄이 공장을 빼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은 더 이상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죠.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겠다며 수백조를 쏟아부었지만 지금도 고성능 반도체 핵심 공정은 단 한 장도 독자적으로 찍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은 없고 경계하는 나라만 늘어가고 있죠. 덩치는 여전히 크지만 신뢰가 바닥났습니다. 신뢰 없는 패권은 모래 위의 성이죠. 중국산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의 부품이 없으면 미국의 첨단 무기와 인공지능 서버는 그날로 고철이 됩니다. 그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는 건 이미 세계가 알고 있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한때 아시아 기술의 정점에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일본의 정밀 기계를 배우러 왔고 일본의 전자제품이 시대를 이끌었죠.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행정 서류를 팩스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믿기십니까? 도장 문화에 묶여 디지털 전환이 마비된 채 세계가 인공지능과 초고속 통신망으로 달려가는 동안 일본은 아날로그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불산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걸 끊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 봤죠.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3년 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은 그 소재들을 전부 국산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역으로 수출하고 있죠. 일본이 마지막 무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일본은 박물관이 됐고 한국은 미래의 실험실이 됐죠.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게 된 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의도된 결과였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어쩌다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설계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생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자원이 없으니 기술을 팠습니다. 영토가 좁으니 바다로 나갔죠. 강대국 사이에 끼었으니 오히려 그 강대국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절박함이 지금 세계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원이 없으니 기술을 팠습니다. 영토가 좁으니 바다로 나갔죠. 강대국 사이에 끼었으니 오히려 그 강대국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하이엔드 공정의 핵심 가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양극재, 초고압 변압기. 이것들이 없으면 미국의 전등이 꺼지고 유럽의 공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조금까지 내밀며 이 나라 공장을 자국 땅에 모셔가려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공급이 끊기면 안보가 무너진다는 공포심이 만들어낸 간청입니다. 방사는 또 어떻습니까?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 한 대를 만드는 시간에 한국은 흑표 10대를 찍어서 실전 배치까지 끝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죠. 미국이 절대 안 된다며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최첨단 레이더 기술도 한국은 4년 만에 독자 개발해냈습니다. 미국은 제자를 키운 줄 알았지만 자기 밥그릇을 넘보는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들이 어디서 지어졌을까요? 한국 건설사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액화 천연가스 선박의 90%는 누가 만들까요? 한국 조선소입니다. 영국, 프랑스, 중동의 선진국들이 지금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과 지능형 교통망을 국가 표준으로 수입하려 줄을 서고 있죠. 더 이상 서구의 모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의 모델을 복제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30년간 패권의 이동을 연구해왔습니다. 영국이 무너질 때, 소련이 해체될 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 때, 패권이 이동할 때는 항상 신호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이미 이동이 완료된 겁니다. 중국의 대륙 패권이 신뢰를 잃으며 무너지고 일본의 해양 패권이 아날로그의 늪에 빠져 녹슬어가는 그 사이. 그 자리에 한국이 꽂혔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축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동한 거죠. 한반도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칠 때쯤 여러분은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겁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엔비디아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이죠. 전 세계 빅테크들이 이 회사의 반도체를 차지하려고 수십 조를 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엔비디아가 줄을 서는 회사가 있죠. 한국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가 한국 기업 앞에서 물량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반도체는 이제 단순히 작게 만드는 경쟁이 아니죠. 나노 공정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세계는 멈췄습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물리적 한계라고 했죠. 그때 한국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평면에서 수직으로. 데이터를 아파트처럼 위로 쌓아 올리는 3차원 구조,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가 한국이죠. 미국과 일본이 평면에서 헤맬 때 한국은 공간의 차원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서버 안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 이게 없으면 인공지능 자체가 돌아가지 않죠. 그 HBM 시장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 앞에 줄을 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삼성과 SK가 쌓아올린 200층의 성벽 앞에서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만이 아니죠. 독일의 벤츠, 미국의 보잉.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이 있습니다. 초정밀 금형 부품이죠.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가공 기술입니다. 한국이 디지털 제어 기술과 결합해 이 영역을 완전히 장악했죠. 한국산 금형 부품 없이는 독일의 명차도 미국의 항공기도 조립 라인이 멈춥니다. 세계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죠. 수십 년간 축적된 초정밀 가공의 노하우,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로 정교하게 제어하는 기술. 이 둘을 동시에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의 석유는 기름이 아니라 배터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로 배터리 시장을 휩쓸 것이라고들 했죠. 그런데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표준이 어느 나라 배터리에 맞춰 설계되고 있을까요? 한국입니다. 하이니켈 기술로 에너지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한국 배터리 앞에서 중국의 저가 제품은 성능으로 경쟁 자체가 되지 않죠. 테슬라와 벤츠가 한국 배터리 연구소의 동향에 따라 주가가 요동칩니다. 한국 연구소에서 새벽에 논문 하나가 나오면 월스트리트가 아침에 움직이는 거죠. 중국이 아무리 값을 낮춰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한국이 쌓아놓은 겁니다. 미래의 석유를 결정하는 화학기술의 종주권이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에너지 인프라도 봐야 합니다. 미국의 전력망은 낡았습니다. 곳곳에서 정전이 일어나고 노후 변압기 교체가 시급하죠. 그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8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가 한국 손에 있는 셈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공장 앞에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죠. 당장 이 공급이 끊기면 미국의 전력망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인 거죠. 중동의 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사막 한복판에서 원전을 짓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래바람, 극한의 더위, 그 환경에서 0.01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시공이 필요하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가 공기를 못 맞춰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은 예산과 기간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완공했죠. 그래서 중동이 한국을 찾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전화보다 한국 엔지니어의 한마디가 왕궁의 안보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죠. 이제 중동의 에너지 패권은 석유가 아니라 한국의 원자력 기술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많은 분야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왜 이걸 따라잡지 못하는 건가요? 따라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입니까? 중국이 수백조를 쏟아부었지만 반도체 공정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죠. 시간입니까? 일본이 수십 년을 쌓아온 기술을 한국이 단 몇 년 만에 추월했습니다. 돈도 시간도 답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이 쌓이는 방식의 문제죠.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는 속도보다 달아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한국은 지금 전력으로 달리고 있고 추격자들은 출발선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우주까지 나가볼까요? 한국은 독자 기술로 위성을 쏘아올린 세계 7대 우주 강국이죠. 누리호가 성공하자 전 세계 국가들이 비밀리에 한국에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로켓 엔진 기술을 수입하겠다는 거죠. 하늘 위로 가는 길목에도 한국이 서 있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중동의 선진국들이 지금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과 지능형 교통망, 초고속 인터넷 구축 방식을 국가 표준으로 수입하려 줄을 서고 있죠.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수출하는 겁니다. 한번 깔리면 바꿀 수 없는 국가 운영 체계 자체를 한국이 전 세계에 이식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서구의 모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의 모델을 복제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글로벌 자본의 흐름도 바뀌고 있죠. 중국의 불투명한 시장에 질린 투자자들, 일본의 정체된 경제에 지친 자본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허브를 찾고 있습니다. 그 종착지로 서울이 낙점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투명한 시장. 글로벌 거대 자본이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으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반도체, 배터리, 정밀 부품, 변압기,
원전, 우주 발사체, 국가 시스템 수출, 글로벌 자본. 분야가 다 다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딱 마음먹고 공급을 중단하면 전 세계 테슬라는 그날로 깡통이 됩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서버가 멈추고 유럽의 공장이 서고 중동의 왕궁에 불이 꺼지죠. 세계의 급소를 쥐고 있는 건 이제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계의 급소를 쥔다는 게 공장과 부품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진짜 패권은 따로 있습니다. 총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총구를 지금 한국이 쥐고 있죠. 유럽에 전쟁이 났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넘는 순간 유럽 전체가 패닉에 빠졌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장 대량으로 믿을 수 있는 무기가. 유럽의 맹주 독일에 손을 내밀었죠. 독일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납품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몇 년씩이나요?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폴란드가 다른 나라를 찾았습니다. 한국이었죠. 한국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계약하고 납품까지 독일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끝냈죠.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 한 대를 찍어내는 시간에 한국은 흑표 10대를 찍어서 실전 배치까지 완료합니다. 폴란드가 독일을 버린 이유가 바로 이거죠. 유럽의 방패를 한국이 갈아치운 겁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서방 방산업계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시장을 단숨에 흔들고 있다고 했죠. 칭찬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자기들 밥그릇을 한국이 빼앗아가고 있다는 위기감이죠. 펜타곤 내부 보고서는 더 직접적입니다. 한국 방산의 생산 속도는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죠. 중동으로 가볼까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전투기를 거부했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를 팔겠다는데 손을 내젓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 천궁2 미사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고위 관료가 한국 미사일 성능 시험을 직접 보고 나서 한마디를 남겼죠. 이건 신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원유 개발권을 넘겼습니다. 무기를 산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자체를 한국에 맡긴 거죠. 미국 대통령의 전화보다 한국 엔지니어의 한마디가 왕궁의 안보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중동의 왕들이 한국산 미사일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한국 무기 없이는 왕자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하늘로 가봅시다. 미국이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A사 레이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 절대 이전해 줄 수 없다고 했죠. 이 기술이 없으면 전투기는 하늘의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을 먼저 보는 자가 이기는 게 공중전인데 그 눈을 막아버린 거죠.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4년 만에 독자 개발해냈습니다. 맨 땅에서 4년이죠.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을 한국은 4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미국은 경쟁자를 막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강한 경쟁자를 만들어낸 거죠. 막으면 막을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바닷속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수함은 현대해전의 절대 무기죠. 그런데 기존 디젤 잠수함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잠수함은 표적이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탑재해야 합니다. 디젤 잠수함의 종가인 독일도 상용화에 고전하던 기술이죠.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해냈습니다. KSS-3 한국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를 꽂아 넣은 겁니다. 바닷속에서 한 달을 버티는 한국 잠수함은 이제 전 세계 해군의 공포이자 동경의 대상이 됐죠.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특수강은 누가 만들까요? 포스코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 몇 나라만 만들 수 있는 잠수함용 초고장력강이죠. 한국은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수직 계열화가 됩니다. 철광석에서 출발해 특수강을 만들고 그 특수강으로 잠수함을 짓고
그 잠수함에 자체 개발 배터리를 넣는 거죠. 그러니 누구도 가격으로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수직 계열화된 한국 방산 앞에서 미국도 독일도 가격 경쟁을 포기하고 있죠. 무기를 팔고 끝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다르죠. 미국 무기는 고장나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품 수급, 기술 지원, 정비 인력. 전부 미국 본토에서 와야 하죠. 전쟁 중에 무기가 고장났는데 수개월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국 무기는 다릅니다. 24시간 실시간 정비망이 가동되죠. 클릭 한 번에 부품이 날아오고 정비가 끝납니다. 이 운영 유지 시스템 자체가 플랫폼이 돼서 전 세계 군대를 한국에 중독시키고 있죠. 한번 한국 무기를 쓰면 다른 나라 무기로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부품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정비도 전부 한국을 통해야 하니까요. 이게 방산 패권의 진짜 무서움이죠. 팔면 팔수록 한국에 묶이는 나라가 늘어나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무기를 많이 파는데 혹시 그게 지정학적으로 한국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국 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 멀어질 수 없게 되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방산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한국 무기에 의존하는 나라가 늘어날수록 한국을 건드릴 수 있는 나라는 줄어드는 겁니다. 무기가 외교가 되고 외교가 패권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봐야 합니다. 태양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입니다. 한국은 그보다 7배 뜨거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가둬냈죠. 케이스타입니다. 핵융합 에너지, 인류가 수십 년간 꿈꿔온 무한 청정 에너지입니다. 전 세계 핵융합 과학자들이 한국의 초전도 자석 기술과 운전 데이터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국제 핵융합 실험로 공동 개발에 참여한 35개국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없으면 실험 자체가 멈춘다고 했죠. 미래 에너지 패권의 열쇠가 어디 있냐고요? 백악관이 아닙니다. 한국 대덕 연구단지에 있죠. 이제 세계의 평화는 어디서 나올까요? 유엔 안보리 결의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총 한 발, 미사일 한 발, 그리고 인류의 미래 에너지까지. 그 모든 것의 설계도와 생산 능력이 지금 한국에 집결하고 있죠. 세계의 안보를 독점한 나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 반도체, 배터리, 무기, 원전. 전부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한국인들은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엔지니어가 있죠.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엔지니어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엔지니어입니다.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후자에 속하죠. MIT 공과대학이 특별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한국인의 엔지니어링은 왜 한계를 모르는가? 미국 최고의 공과대학이 한국인의 제조 능력을 연구 주제로 삼은 거죠. 그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인은 이론이 막히면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서구 엔지니어들이 계산식 앞에서 멈출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공장 바닥에서 해법을 뽑아낸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한국이죠. 보통 공장은 한 가지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거나 여러 제품을 소량으로 만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숭늉공의 감각을 데이터로 바꿔서 기계에 이식한 거죠. 포항제철부터 삼성 생산 라인까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분량을 잡아내고 공정을 최적화합니다.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지능형 제조죠. 이게 한국 제조업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 공장을 견학하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이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간의 직관을 기계로 옮기는데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했죠. 건설도 봐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딥니까?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죠. 828m짜리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누가 지었을까요? 한국 건설사입니다. 828m 높이에서 콘크리트를 쏘아 올리는 기술, 위성으로 수직을 측정하며 밀리미터 단위로 오차를 잡아내는 기술이죠. 중력이라는 물리 법칙 앞에서 가장 대담하게 맞선 건설자가 한국인입니다. 왜 한국이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는 걸까요? 자원이 없기 때문이죠. 땅도 좁고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없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니까 기술로 승부를 봐야 했던 거죠. 그 절박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차세대 에너지로 가보겠습니다. 수소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죠. 그런데 수소는 다루기가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영하 253도에서 액체로 만들어야 저장과 운반이 가능하죠. 그 극저온 기술, 일본이 수십 년간 매달렸지만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형 선박에 적용 가능한 실전 기술을 이미 확보했죠. 미래 에너지 물류의 밸브를 한국이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수소 경제가 본격화되는 순간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배터리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이 난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를 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이 날 수가 없죠.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특허와 공정 기술을 한국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 연구소의 동향을 매일 아침 보고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한국 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전 세계 전기차 업계의 판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가 이런 평가를 내놓았죠.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독점인데 미래엔 더 강해진다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자원도 없고 땅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든 거죠. 석유가 없으니까 석유 없이도 돌아가는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철광석이 없으니까 철광석보다 비싼 기술을 만든 거죠. 한국은 악조건을 경쟁력으로 바꾼 나라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죠. 자원의 저주를 받지 않은 유일한 축복받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들이 기술 개발을 게을리할 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바이오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약을 만드는 나라가 있을까요? 한국이 그걸 해내고 있죠. 세포를 설계하고 찍어내는 능력, 바이오 파운드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단일 공장의 생산 능력이 전 세계 상위권이죠. 단순히 남의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약을 설계하고 로봇이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죠. 전 세계 제약사들이 한국의 생산 라인을 잡으려고 눈이 뻘개져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두고 반도체 신화의 재현이라고 했죠. 30년 전 반도체에서 일어난 일이 바이오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런데 자율주행차 혼자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차와 도로, 차와 신호등, 차와 차 사이가 실시간으로 대화해야 하죠. 이 차량 사물 통신 기술의 표준화를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율주행차들이 한국이 깔아놓은 디지털 레일 위에서만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죠. 자율주행의 도로를 한국이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자원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을 98% 이상 뽑아내는 기술이죠. 한 번 쓴 배터리를 다시 원료로 돌리는 겁니다. 땅을 파지 않고도 자원을 무한 증식시키는 거죠. 리튬 광산이 없어도 됩니다. 니켈 광산이 없어도 되죠. 이미 세상에 나온 배터리들이 전부 한국의 광산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희토류로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할 때 한국은 도시 광산으로 그 인질극을 무력화시키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 위기가 와도 한국은 버팁니다. 자원 전쟁이 터져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죠. 공급망이 끊겨도 한국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타격을 받지 않는 이상한 나라.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을 두고 쓴 표현이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강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라고 했습니다. 외부 충격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죠. 이제 세계의 표준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버드 강의실이 아닙니다. 한국의 공장 바닥에서 나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말을 무시하고 이론이 막히면 현장에서 뚫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의 표준을 새로 쓰고 있죠. 물리 법칙마저 꺾어버리는 이 무서운 창의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한국이 세계의 공장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무기고를 장악했죠. 그렇다면 다음은 어딜까요?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쓰는 에너지 전체죠. 한국이 지금 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외치고 있죠.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난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은 밤에 안 뜨고 바람은 마음대로 불지 않죠. 전기는 만드는 것보다 배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를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이걸 가상 발전소 제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장악했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전국의 전력 흐름을 조율하고 최적화하는 겁니다. 날씨가 흐려서 태양광이 줄면 즉시 풍력을 더 끌어오고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면 실시간으로 공급을 조정하죠.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전력망이 스스로 살아 숨쉬는 겁니다. 에너지는 만드는 게 권력이 아니죠. 배분하는 게 권력입니다. 그 배분 알고리즘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진짜 승자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력망을 지배하는 나라라고 했죠.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원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테라파워라는 회사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미래 에너지에 직접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설계도만 들고 쩔쩔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소형 모듈 원전, 레고블록처럼 규격화해서 찍어내는 차세대 원전입니다. 기존의 거대한 원전을 도시 하나를 돌릴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만드는 거죠. 설계는 미국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죠. 초정밀 용접 기술, 특수 소재 가공 기술. 이걸 동시에 가진 나라가 지구상의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가 이렇게 평가했죠. 소형 모듈 원전 시대가 오면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짓는 시대가 오는 거죠. 빌 게이츠가 직접 한국의 원전 제조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드웨어의 정점이라고 했죠. 전력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유럽이 하나로 묶이고 있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력을 주고받는 거대한 그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먼 거리로 보내면 손실이 생기죠. 서울에서 만든 전기가 부산에 도착하면 상당 부분이 열로 사라집니다. 대륙을 가로질러 보내면 손실이 더 심해지죠. 이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이 초고전압 직류송전입니다. 대륙과 대륙을 잇는 전력 고속도로죠. 그 핵심 부품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전력 대통합 프로젝트 심장부에 한국산 설비가 들어가고 있죠. 영국 가디언이 이렇게 썼습니다. 21세기 전력망의 지배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했죠.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 한국의 기술이 심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스크린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 텔레비전이든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그 화면의 화질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마이크로 LED와 퀀텀 닷 기술이죠. 빛의 파장을 나노 단위로 조절해서 자연색을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사람 눈이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색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존 화면은 색을 흉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색 자체를 만들어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가 보는 모든 화면의 기준을 한국이 새로 쓰고 있다고 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보는 모든 화면이 한국의 기술 위에 있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에너지와 화면 기술까지 장악하고 있다면 기후 위기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정확히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죠. 기후 위기에서 돈을 버는 나라가 됐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전 세계가 이걸 줄이느라 난리죠. 탄소세 내고 공장 줄이고 규제 맞추느라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플라스틱과 비료로 바꿉니다. 탄소 포집 자원화 기술이죠. 쓰레기를 원료로 만드는 겁니다. 오염을 자원으로 바꾸는 연금술이죠. 다른 나라들이 탄소 줄이느라 돈을 쓸 때 한국은 그 탄소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평가했죠. 한국은 기후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사업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울부짖을 때 한국은 그 울부짖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생명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수술실에 로봇이 들어오고 있죠. 미국의 다빈치 로봇이 수십 년간 수술실을 독점해왔습니다. 전 세계 병원들이 그 미국 로봇을 쓰기 위해 수십억씩 내왔죠. 한국이 그 독점을 깨버렸습니다. 5세대 통신과 결합한 국산 의료 로봇이죠. 의사가 서울에 앉아서 지방 병원의 환자를 수술하는 겁니다. 통신 지연이 거의 없이 의사의 손동작이 그대로 전달되죠. 의사가 없는 오지의 환자도 최고 수준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원격 수술 기술을 보도하며 이렇게 썼죠. 의료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국경을 지우는 나라가 한국이죠. 미국이 수십 년간 쥐고 있던 수술실의 주권을 한국이 가져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를 배분하는 기술도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원전을 짓는 기술도 한국이 갖고 있죠. 대륙을 잇는 전력망 핵심 부품도 한국이 만듭니다. 인류가 보는 화면의 기준도 한국이 정하죠. 공해를 자원으로 바꾸는 기술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실의 주권까지 한국이 가져왔죠.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2040년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고 했죠. 에너지도 생명도 화면도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의 설계도가 지금 한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 불렸던 곳에 한국인이 손을 뻗었죠. 그리고 그 손이 닿는 순간마다 세계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생명줄은 서울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단순히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생명줄을 끊으려는 자들이 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호르무즈 해협,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의 7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죠. 여기가 막히면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마비됩니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공장이 멈추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해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입니다. 중동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전 세계가 이 해협을 주시하죠. 실제로 봉쇄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대국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 특사가 아부다비로 날아갔죠. 일본 특사가 달려갔습니다. 유럽 대표단이 줄을 섰죠. 하나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발 원유를 달라고 증산해달라고 읍소했죠. UAE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여유가 없다며 문전박대였죠. 세계 최강 대국들이 중동 왕궁 앞에서 번호표도 못 받고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특사단이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UAE 대통령 모하메드가 직접 나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언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받을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했죠.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1순위는 한국이라고 공식 문서에 박아버린 겁니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UAE 국적선 3척을 직접 동원했죠.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한국으로 긴급 직송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름 한 방울 구걸하며 쩔쩔맬 때 한국은 UAE의 전용선으로 에너지를 수혈받은 거죠. 해협이 막혀도 UAE 내륙의 대체 경로를 통해 한국에 우선 공급한다는 협력 문서까지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주권을 양도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미국도 이런 확답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못 받았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국만 받아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UAE의 하늘을 지키는 미사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의 천궁2죠. UAE의 전기를 만드는 원전이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의 바라카 원전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UAE의 국방과 전기가 동시에 마비되는 거죠. 한국의 생존이 곧 UAE의 안보인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거기에 신뢰가 더해졌죠. 강대국들은 중동을 체스판의 말로 봤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원전을 완공했죠. UAE 왕실이 깨달은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백지수표를 든 미국보다 묵묵히 약속을 지키는 한국이 더 믿음직하다는 걸요.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없어서 온 나라가 불을 껐습니다. 차 없는 일요일을 시행했죠. 그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산유국을 길들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에너지를 구걸하던 나라가 에너지 밸브를 조절하는 나라가 된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역전극을 보도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했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UAE가 미국보다 한국을 더 신뢰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국이 훨씬 강한 나라 아닌가요? 군사력만으로 신뢰를 살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사건이 증명하는 거죠. 미국은 강합니다. 그런데 강한 나라가 항상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미국은 자국 이익이 우선입니다. 중동 정세가 바뀌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막에서 10년 넘게 묵묵히 원전을 지었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죠. 그 차이가 위기의 순간에 터져나온 겁니다. 신뢰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쌓는 거죠. 이제 한국이 강대국들을 어떻게 길들이고 있는지 더 보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이야기를 해야 하죠. 미국이 자랑하는 그 함대의 군함들이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한국 조선소입니다. 울산과 거제의 도크에서 미 해군 군함이 정비를 받고 있죠. 태평양 함대의 생사여 탈권이 펜타곤이 아니라 한국 조선소 크레인 끝에 달려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사실을 보도하며 이렇게 썼죠. 미국이 동맹국의 군사 정비를 맡긴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금융도 봐야 합니다. 일본 엔화가 흔들리고 있죠. 중국 위안화는 더 심각합니다. 자산을 중국에 뒀다가 하루아침에 동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불안해진 글로벌 큰손들이 새로운 아시아 허브를 찾고 있습니다. 그 종착지가 서울이죠.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역동적인 시장.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시아 금융의 무게중심이 도쿄와 상하이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죠. 디지털 영토도 봐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이 나라들의 행정 시스템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 전자통관, 스마트시티 관제 시스템. 국가 운영 체계 자체를 한국이 깔아주고 있죠. 한번 깔리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나라의 행정이 한국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 수출을 통해 조용히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했죠. 특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면 한국에 돈을 내야 합니다. 전기차를 만들면 한국에 돈을 내야 하죠. 6세대 통신 장비를 깔면 한국에 돈을 내야 합니다. 올레드 화면을 쓰면 한국에 돈을 내야 하죠. 첨단 제품을 만들 때마다 한국에 통행료를 내야 하는 특허 그물망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한국에 로열티를 내야 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양자 암호 통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기밀을 지키는 건 군대만이 아니죠. 통신망입니다.
누군가 도청한다면 국가 기밀이 통째로 새어나가죠. 양자 암호 통신은 물리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 기술입니다. 전 세계 정부 기관들이 이 기술을 확보하려고 달려들고 있죠. 한국이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비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포브스가 한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21세기 가장 무서운 침묵의 지배자라고 했죠. 에너지도, 금융도, 디지털 행정망도, 통신 보안도. 세계의 급소를 하나씩 조용히 틀어지고 있는 나라. 한국은 떠들지 않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죠. 그냥 만들고 그냥 팝니다. 그런데 그 만들고 파는 것들이 없으면 세계가 멈추는 거죠.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나라는 미래에서 삭제될 겁니다. 그게 지금 세계의 현실이죠.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세계의 공장을 장악하고 무기고를 채우고 강대국들을 길들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죠. 한국의 진짜 폭발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겁니다. 잠자던 사자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자의 이름은 통일 한국이죠.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한반도를 보면 항상 끝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륙의 끝, 바다의 시작. 수천 년간 한반도는 거기서 멈추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지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끝이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시작점이 되고 있죠. 북극을 보십시오.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극해를 거쳐 유럽 로테르담까지 가는 항로죠.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는 것보다 거리가 40%나 짧습니다. 시간도 돈도 엄청나게 절약되죠. 그런데 이 북극 바닷길을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얼음을 깨며 나아가는 쇠빙선이 필요하고 영하 수십 도의 극한 환경을 버티는 선박이 필요합니다. 그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한국 조선소 없이는 북극 항로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시대가 저물고 한반도가 전 세계 물류의 톨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영국 로이즈 리스트가 이렇게 전망했죠. 북극 항로 시대의 최대 수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바닷길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서울이 끝이죠. 그런데 통일이 되면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북한을 관통하고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어 유럽까지 이어지는 거죠. 부산에서 파리까지, 부산에서 런던까지 기차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한반도와 연결되는 거죠. 러시아와 유럽 정상들이 한국에 조용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연결해달라고 말이죠. 대륙의 끝이었던 한국이 대륙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런던 정경대가 이렇게 평가했죠. 유라시아 철도가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허브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중국이 히토류로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한다는 거 아십니까?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무기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이죠. 전 세계 히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걸 무기로 삼아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죠. 그런데 통일이 되면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북한 땅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금, 은. 잠재 가치가 수천조 원에 달하는 자원이 북한 땅 속에 잠들어 있죠. 한국의 추출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결합하는 순간 중국의 히토류 인질극은 그날로 끝납니다. 한국이 자원과 기술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나라가 되는 거죠. 미국 지질조사국이 북한 지하자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규모라고 했죠. 인구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한국이 요즘 저출산으로 걱정이 많죠.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합니다. 인구가 8천만 명이 되는 거죠.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골드만삭스가 보고서에서 예언했습니다. 통일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영국과 프랑스를 추월할 것이라고 했죠. 세계 7위 경제 대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죠. 북한 땅이 개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던 땅이 열리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들이 들어서고 첨단 공단이 세워지죠. 전 세계 건설사들이 한국의 하청을 받기 위해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는 진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한반도 북단 낮은 선봉에는 동해와 북극해를 잇는 거대한 항구 도시가 들어서겠죠. 제2의 싱가포르가 한반도 북단에 서는 겁니다. 일본 서해안 도시들이 물류를 빼앗기고 유령 도시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으로 한반도를 관통합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과 러시아의 가스, 거기에 한국의 지능형 전력망이 더해지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에너지를 한국이 통제하게 되죠. 동북아의 모든 전등을 한국의 중앙통제실에서 켜고 끄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군사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한국 방사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일로 200만 대군이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 체계와 200만 병력이 결합되는 거죠. 미국조차 동북아 안보를 위해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통일이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면 주변 나라들이 방해하지 않을까요? 이미 방해하고 있죠.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통일 한국이 자원도 갖고 기술도 갖고 군사력도 갖게 되면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일본도 두려워합니다. 통일 한국의 물류 패권 앞에서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두려움으로 막을 수 없는 법이죠. 마지막으로 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오가는 물류의 결제 대금. 지금은 달러로 합니다. 그런데 그 물류의 시작점이 부산이 되고 종착점도 한반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늘어납니다. 달러와 위안화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실물 가치를 가진 화폐로 원화가 부상하게 되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통일 한국의 원화는 아시아의 새로운 기축통화 후보가 될 것이라고 했죠.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대한민국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갇혀있던 반도의 혈맥이 뻥 뚫리는 순간 지구의 모든 돈줄이 한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팍스 코리아나. 한국이 이끄는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죠.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그런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시작은 한국이었고 끝도 한국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원전, 에너지, 바이오, 통일. 분야가 다 다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엔이 특별 보고서를 냈습니다. 21세기 인류의 가장 성공적인 발전 모델은 대한민국이라고 했죠.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 그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표준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칼로만 지배하지 않았죠. 도로를 깔았습니다. 법을 만들었죠. 언어를 퍼뜨렸습니다. 그 도로 위로 로마의 군대가 다니고 로마의 상인이 다니고 로마의 문화가 퍼져나갔죠. 그게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지금 한국이 똑같이 하고 있죠. 도로 대신 디지털망을 깔고 있습니다. 6세대 통신 표준을 전 세계에 이식하고 있죠.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의료 보안 표준을 세계가 따르고 있죠. 인류가 숨쉬는 모든 디지털 공간의 뿌리에 한국의 기술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팍스 코리아나죠. 식량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줄어들고 있죠.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죠. 한국은 그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수직 농장입니다. 땅이 없어도 됩니다. 건물 안에서 채소를 키우는 거죠.
물도 99% 재활용합니다. 농약도 필요 없죠. 사막에서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해수 담수화 기술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거죠. 사막에 도시를 세우고 바닷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기적을 한국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타임즈가 이렇게 썼죠. 21세기 식량 위기의 해답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도 봐야 합니다. 이 강의실을 둘러보십시오. 요즘 세계 최고 대학들의 변화가 생기고 있죠. 한국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K-팝 때문이 아닙니다. 성공의 문법을 배우러 오는 거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를 장악했는지. 그 답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서구의 이론 중심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전형 융합 교육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이렇게 썼습니다. 21세기 인재를 키우는 방식의 표준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죠. 한국의 문화 이야기도 해보죠. 드라마, 음악, 영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의 도덕관, 예절, 공동체 의식이 전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K컬처는 더 이상 한국의 수출품이 아니라 인류의 공통 언어가 됐다고 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권위가 된 시대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장악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은 지배하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하려는 나라죠. 이 나라에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생각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한국이 기술을 파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기후 위기. 이 모든 위기 앞에서 한국은 해법을 내놓고 있죠.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썼죠. 한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패권을 만들어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인류가 달로 가고 있습니다. 화성으로 가려 하고 있죠. 그 우주기지를 누가 지을까요? 사막 한복판에서 원전을 짓고 세계 최고층 빌딩을 세우고 극한 환경에서 정밀 시공을 해온 나라. 한국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건설 기술과 로봇 기술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죠. 지구를 넘어 우주 영토 확장의 최전선에 태극기가 서게 되는 겁니다. 나사가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밝혔죠. 달 기지 건설에 있어 한국의 모듈형 건설 기술은 대체 불가능한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미래 의료는 또 어떨까요?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어떤 병에 걸릴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병이 오기 전에 막을 수 있죠. 한국이 그 유전자 정밀 의료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나노 로봇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암세포를 찾아 없애는 기술도 한국에서 나오고 있죠. 인류의 수명이 120세가 되는 시대. 그 시대를 한국이 열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 과학 저널 네이처가 이렇게 전망했죠. 정밀 의료 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구 환경도 봐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잡는 기술, 해양 쓰레기를 거두는 시스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공법. 지구 전체의 오염을 정화하는 기술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죠.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구의 청소부 역할을 자처하는 나라가 생겼다고 했죠.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터지면 강대국들이 어디로 향할까요? 제네바가 아닙니다. 서울이죠. 실질적인 힘을 가진 나라, 어느 편도 아니면서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재자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썼죠. 21세기 외교의 성지는 제네바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짓눌렸던 나라.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던 나라.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의 심장이 됐습니다. 이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한국의 국민들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달려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또 공부했던 사람들이죠.
허리가 굽도록 일하고 손이 굳도록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땀방울이 지금 지구의 축을 돌리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하버드 강단에서 이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이죠. 한국과 손잡지 않는 나라는 미래 역사서에서 지워질 겁니다.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한국은 지구의 심장이자 인류의 희망으로 우뚝 섰죠. 이것이 팍스 코리아나의 실체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지난 70년간 소리 없이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완성된 결과입니다. 중동의 왕실이 넘버원을 선언하고 최강국 미국조차 이들의 기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낡은 도장과 팩스에 매몰된 과거의 제국들은 이미 이 거대한 해일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 산업의 운영체제는 이미 서울로 넘어왔으며 이 역전극을 부정하는 자들만이 구시대의 유물로 남게 될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령이 향하는 새로운 종착지, 지금까지 아시아의 심장이 이동하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